안녕하십니까.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 김선주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 중국 성씨의 기원과 사망 오제에 대해서 주로 성씨의 기원과 유래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중국 성씨의 기원을 사망 오제와 관련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고대에서 가장 이상 정치가 구현되었던 시대를 사망 오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망 오제 시대가 과연 진정으로 있었는가? 아니면 그 사망 오제가 도대체 누구인가? 지금까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문헌에 기록된 사망 오제의 개념부터 일치되지 않고 있고, 또한 사망 오제로 지칭되는 인물도 다 제각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사망 오제라는 개념이 나온 거는 당시의 시대 배경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제라는 것이 더 먼저 나왔고, 개념상으로 사망이라는 개념은 좀 더 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이야기로 정리된 것은 오제가 최소한 한대 전기에는 오제에 대한 개념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헌적으로. 그런데 사망은 그보다 뒤인 삼국시대, 한대 이후에 삼국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개념이 성립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거는 그 당시에 중요 시대는 그 개념, 자신들의 관념에 의해서 이런 것이 많이 문헌학적으로 쓰여지기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오제가 사망보다 더 먼저 나올 수 있었던가? 이거는 춘추 시대 후반부터 전국 시대에 거쳐서 굉장히 많이 발달한 사상 중에 하나가 음양오행설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음양오행설과 관계로 해서 오제라는 어떤 오라는 그 사상에 대한 관념이 생기고 여기서부터 오제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망은 그 뒤에 이제 비로소 성립된 것이 그 사망이라는 개념이 성립된 것은 그 뒤에 삼자라는 어떤 숫자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역사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의미를 더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삼자에는. 그래서 전국시대 말에 보면은 사망설이 나타납니다. 전국시대에 나타나는 사망설은 앞에 나왔던 그 인물을 주로 말하는 것보다는 천지인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삼재에 의한 개념에서 사망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망으로서는 다른 인물을 드는 게 아니라 천황이라든지 지왕, 태황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뒤에는 천황, 지왕, 인왕 이런 식으로의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사망 오제에 대한 그 개념이라든지 그 정의는 아직까지도 일치되지는 않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에 의해서 사망이 먼저고 오제가 먼저고 왜 이 사망 오제는 나왔는가라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이는 그 문헌에서 사망은 누구인가, 오제는 누구인가를 살펴보면은 보여지는 어떤 같이 그 안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망 오제는 누구인가 중에서 사망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6가지 정도를 들고 있는데, 이거는 사망 오제는 누구인가에서 사망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문헌에서 사망은 누구이다라고 혹은 사망은 어떤 인물이다라고 쓰인 것 중에서 서로 겹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중에 대표적인 6가지를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복희 신농 황제를 사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황보밀의 제왕색이라는 책에서 가장 먼저 언급을 하였는데요. 그 다음에 많이 또 나오는 것이 복희 신농 여화. 이거는 고유라는 사람의 여시 춘추 해석이라는 주석이라는 내용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희 신농 수인, 수인씨라고 하죠.
보면은 이거는 반고라는 사람의 백호통이에서 이 사망에 대해서 논한 것 중에 나오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복희, 신농, 추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반고의 백호통에서 이러한 것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그 내용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다른 거는 천황, 지황, 태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까도 말했듯이 전국시대 이후에 그 사망설이 중시되고 그 진슈왕이 자기를 황제라고 했을 때는 이 황제라고 이름 붙일 때는 그 사망이라는 것을 이름을 땄습니다. 그 사망의 개념은 뭐냐면 이때는 천황, 지황, 태왕이라는 어떤 그 당시의 어떤 그 종교적인 혹은 철학적인 것이 내포된 이 사망설을 배경으로 이름을 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이 사기, 진시황, 봉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천황, 지황, 태양과 거의 같은 의미의 그 개념에서 나왔지만 이건 천지인이라는 것을 밝힌 어떤 삼재라는 의미를 밝힌 것으로서 이 가롱의 침중서라는 책에서 나왔고 그 뒤에 몇몇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 사망에 대한 정의와 거론된 인물은 일정하지 않지만 그 인물로 따지자면 고제, 그러니까 옛 그 제왕 중에서 사망으로 거론된 인물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복희하고 신농입니다. 복희와 신농은 대부분의 인물로 거론된 사망 중에는 항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한 인물로는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는데 뭐 아까 말했듯이 아까 여화도 있고 수인도 있고 추경도 있고 황제 등이 거론되지만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온 수 중에 하나가 또 여화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해진 것에서 나온 것 중에서 대부분의 사망이라는 것을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은 복희와 신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제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제에 관해서도 물론 이것도 사망과 마찬가지로 일치된 견해는 없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황제, 전욱, 제곡, 제요, 제순.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제요, 제순 했지만 요순이 꼭 들어가고 중간에 황제하고 전욱, 제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반고의 백호통이라는 곳에서 오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태호, 염제, 황제. 염제는 바로 신농입니다. 황제, 소호, 전욱. 이거는 예기의 원령이라는 곳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소호, 전욱, 고신, 당요, 우순. 이거는 공항국의 상서서라는 곳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 오제에도 그 사망에 언급된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복희, 신농, 황제, 요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역의 개사하라는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망과 마찬가지로 오제에 관해서도 문헌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황제와 요순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소호라든지 전욱이라든지 고신 이런 사람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특히 황제는 사망과 오제에 대해서 다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황제를 자신의 시조로 받드는 그 중국인들이 그 후대에 가면 문헌에 그 황제를 여러 군데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 오제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견해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까 살펴봤듯이 대표적인 인물로 복희, 신농과 황제, 요순을 드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거의 사망 오제에서 복희와 신농이 사망을 대표하는 인물로 주로 거론되는 데 비해서 요순은 오제를 대표하는 인물로 항상 등장하곤 합니다. 그러면 이 인물 하나하나와 연관돼서 그 중국 성씨의 기원과 이 인물들에 대해서 사망오제라고 불리우는 거기에 속하는 복희, 신농, 황제, 요순에 대해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희는 그 성이라든지 이름이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태로. 그럼 왜냐하면 굉장히 초기에 나온 문헌에서는 그
적히는 문헌상에서 말하는 내용들에 따라서 그 이름이 여러 가지 나오고 한 20여 가지 정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 뭐 포이라고 말하듯이 복희라고 말하듯이 다 말은 해도 그 내용이 복희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으로부터 그 5,500년 전에 그 복희가 하도를 그려서 음양오행 사상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8개를 지어서 지옥의 원리를 구성하였다는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지금 본 사망오제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복희라고 할 수 있습니다. 5,500년 전쯤에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헌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복희의 성이라고 할 수 있는 풍씨가 있는데 이것 또한 중국 최초의 성씨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제왕세기에 보면은 이것도 아까 말했지만 이건 포이씨라고 나오고 있죠. 태호제, 포이씨, 풍성이야. 이게 다 복희를 말하는 겁니다. 태호 황제 포이씨는 풍씨이다. 그러니까 복희가 풍씨이다라고 문헌 기록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제왕세기 정도에 나오겠습니다. 태호 복희 씨가 아까 복희가 왜 풍이라고 성을 했냐는 것에 대해서는 복희 씨라는 사람, 이 복희는 신시라는 곳에 출생해서 그 환단곡이라는 책에 보면은 신시에 출생해서 우사간직을 세습하고 후에 청구와 낭랑이라는 곳을 지나서 진이라는 곳을 이주하였고 거기서 아까 말했던 그 수인씨도 나오죠. 사망 중에 수인씨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풍산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그 수인씨를 이어서 풍산에 살게 되어 성을 풍씨로 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성씨인 풍씨는 여러 가지 성으로 갈라졌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패씨라든지 관씨라든지 임씨라든지 기씨라든지 포, 리, 사, 팽 이 8성으로 나뉘어졌다 합니다. 그래서 이 8성은 지금도 예를 들어서 팽성이라든지 이런 사성 같은 거는 임성 같은 거 또 기씨라는 거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풍성이라는 풍씨라는 것 자체는 15대 만에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헌에서 가장 중국에서 먼저 나왔던 이 풍씨는 결국적으로 15대에 이르러서 없어지고 다른 성씨로 분파되었고 풍씨 자체는 남아있질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인류 최초 혹은 뭐 문헌상으로 보면은 거의 인류 최초로 성으로 기록된 것이 풍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풍씨 후손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했듯이 그 사성이 대표적인데 아까 8개의 성 중에서 이 사성은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라 우왕의 성입니다. 풍씨에서 나온 것이 사성입니다. 또 여기 복희는 결국 동이족의 수장으로서 그 신농치와 더불어 어떤 동북아 지역의 배달 쪽의 위대한 성인으로 지금 현재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신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풍씨성이 15대 만에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나온 성이 대신한 인류의 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강씨입니다. 이 강씨는 신농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그 신농이라는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농업의 신이잖아요. 저 신농이라는 건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해서 어떤 중국에서는 농업의 신, 또 우리나라 측에서도 농업에 대해서 많은 내용의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농이 화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불. 그래서 불에 대한 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신농하고 염제 신농을 같이 부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염제하고 신농은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라고 설이 많지만 왜 염제라고 불리게 됐냐면은 화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을 통해서 농업이라는 거를 할 수 있고 음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농은 또한 의술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의술의 신이라고도 불려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풍씨가 사라지고 강씨는 인류의 시원성이 됩니다. 그래서 신농씨로부터 이 강씨는 시작됩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최초의 성씨였던 풍씨의 대는
15대 만에 끊기고 현존하는 최고의 성씨인 강씨가 되는 이유가 신농이 강수에 살면서 성을 강씨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신농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 염제로 불리기도 합니다. 신농은 주로 염제, 신농씨라고 불리지만 염제와 신농은 때로는 각각 다른 인물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헌을 볼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신화나 전설 속의 내용을 문헌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있지만 지금 그렇지만 많은 중국에서의 그 나오는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은 염제와 신농은 동일 인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문헌에서 염제와 신농은 또 동일하게 강씨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강성이라는 것은 염제나 신농이나 같은 맥락에서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강씨의 시조로 신농을 볼 때 염제를 같이 더불어서 논의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중국의 역사는 같은 중국 안에서도 여러 이론이 없지 않았지만 사마천의 사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마천 사기라는 것이 한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서 중국의 역사를 가장 먼저 기록한 것입니다. 이때 무엇을 중시했느냐? 자신들이 추앙하는 시조를 당연히 가장 그 당시에 추앙했던 인물을 가장 먼저 중시해놨죠.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내용은 황제 중심의 역사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요순도 살펴보겠지만 요순에 나오는 그러한 어떤 인물 관계도도 다 황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염제 신농씨에 대한 얘기들은 주로 전설로 취급되었고 자세히 전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전에 나온 여러 가지 문헌들이 오히려 이 신농에 대한 자료를 더 확실하게 담고 있습니다. 신농씨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소전입니다. 이 사람은 안브레 황후의 신하이자 유흥국의 군주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흥국의 군주라는 것이 굉장히 중시되는데요. 왜냐하면 유흥국은 웅족의 시족 집단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황제하고 또 연관이 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웅씨족에서 갈려나간 후손 중에 소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안브레 황후 말기에 그 강수에서 군병을 감독했다고 합니다. 이 소전의 아들은 신농이 온갖 풀을 맛보아서 약을 만들었고 후에 열산으로 이주하면서 한낮에 시장을 열어 물건을 교육하게 했는데 백성이 이를 매우 편히 여겼다라고 태백일사 사망강경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강 씨의 족보를 연구하는 그 연구자들에 의하면 신농의 후예로 그 8대 임금이 대를 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농의 계보는 여기 보면은 대부분 굉장히 정확하게 나온 것이 그 뒤에 정초 때 통지에 보면은 이 전승 관계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면 제1대가 염제 신농, 이때 염제하고 신농을 같이 붙였었죠. 그 신농의 계보에서 염제 신농, 뭐 제위는 이거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120년 혹은 140년 정도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제2세 임계라는 사람은 제위 80년 혹은 60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세인 승이라는 사람은 제위가 60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세인 명이라는 사람은 제위가 49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지 시정약에 보면은, 통지에 보면은. 그 다음에 제5세는 직은 45년, 제6세 리는 48년, 제7세 애라는 사람은 43년, 제8세 유망은 50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유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망은 나중에 황제와 치후의 전쟁이라고 하는 탕록대전과 연관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황제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신농과 황제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연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씨에서 강에서 분화한 성씨가 나중에 보면은 여씨, 허씨, 사씨, 대표적인 것이 고씨, 국씨, 노씨, 최씨, 정씨, 문씨, 신씨 등으로 지금까지 그 강씨의 족보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 족보상이나 그 계보가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보면은 102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성이 대부분이. 그래서 그 여기 보면 노씨가 있잖아요. 노씨가 대표적인 그 강씨에서 나온 대표적인 성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대만에 있었을 때 노태우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때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가 자기랑 같은 나라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중국 사람 중에는.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것이 그 자체 그 것뿐이 아니라 자신과 어떤 밀접한 혈연 관계를 그 추구하다 보면은 혈연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직도 중국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신농의 후손으로 대표적인 것이 인물이 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강상하면은 누군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강태공 하면 알겠죠. 강태공에 대해서 이름을 들어봤겠습니다. 이 신농의 대표적인 후손으로서 강태공이 있는데 그의 원성은 강씨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알았는데 본명은 그래서 강상입니다. 그런데 왜 그 어떨 때는 그 여상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보면은. 근데 그의 선조가 여나라에 봉해졌으므로 여상이라고 불렸고 속칭으로는 강태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상이라고 불려지는 거는 자기가 봉해진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불이라든지 이런 그 전국시대 이후에 여러 가지 활약한 사람들도 다 여씨가 나온 것은 그 지역과 연관돼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시춘추 14권이라는 그 내용에 보면은 태공망, 그러니까 강태공이죠. 강상은 동의지사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강씨의 후손 연결되는 것이 동의지사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농부터 강상, 소위 말하는 강태공까지의 계보는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강태공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그리고 강태공을 받드는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가면은 강태공 계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신농부터 강상, 강태공까지의 계보가 이 정도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은 시저, 염제, 괴계부터 시작해갖고 제임계 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제승, 제명, 제직, 제리, 제애, 제유망, 내 공공. 공공은 아시죠, 여러분? 공공 들어보셨어요? 공공이 좀 여기서 좀 알고 구영, 신, 과부, 수, 백이. 백이도 들어보셨죠? 백이 정도 들어보셨고 선영, 현저, 왕선, 왕정, 왕해, 왕항, 왕주, 왕선, 왕계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상, 태공까지의 그 족보가 소위 말하는 족보가 계속 나와 있고 그 102명의 성에 대한 관계도도 나와 있고 현재까지의 계보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태공이라는 인물이 그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그 중국 곳곳에 보면은 이 강태공과 관련되는 강씨에 대한 계보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신농의 후손으로서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은 치우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치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태백에서 신시본기에 보면은 그 옛날 여상 역시 치우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치우의 후손이 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이 강인데 치우가 강수에 살면서 낳은 아들이 모두 강씨가 되었다라고 치우가 강씨로 신농의 후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통지 시정약에 보면은 치씨란 말은 치우의 치씨는 치우의 후예이다. 창일은 고신과 더불어 모두 치우 씨의 후예이다, 후손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치우가 강씨로 신농의 후손이라는 것은 많이 밝혀지고 있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 치우 씨가 그 풍씨에서 나왔거든요, 또. 그래서 어떤 복희 후손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치우에서 강태공이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긍정적인 입장을 채우고 있는 편입니다. 이래서 이제 신농에 대해서는 살펴봤고 그 다음으로선 황제하고 요손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왜 같이 살펴보느냐 하면은 황제 계보에 요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황제 계보에 황제는 중국 전국시대 이후로 문헌에 등장하는
오제 중 첫 번째 재앙입니다. 항상. 또한 사망 이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제 헌원 씨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이 황제 헌원이라고 불려지는 황제는 공선 씨의 후손으로서 사기에는 헌원의 호를 유흥씨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유흥국을 중시하라 그랬죠. 유흥씨를. 그러니까 헌원의 호가 유흥씨고 유흥씨는 소존과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유흥씨는 환웅께서 배달을 건국할 때 통화 흡수대 웅족으로서 동방문화를 개척한 주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웅이라는 거, 곰이 우리나라의 그 어떤 토템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그 유흥씨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제옥 정도의 성격으로 많이 불려지는데 헌원은 신론과 더불어 그래서 소존의 아들이라고도 문헌에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신론과 황제 사이의 문헌 기록은 대부분이 500여 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신농부터 유망까지의 그 계보가 있다 그랬죠. 8대의 계보가 있다 그랬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500년 차이 납니다. 근데 황제는 신농의 초기가 아닌 유망 때부터 나타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들의 간격은 실제적으로는 5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문헌 기록에 의하면 신농과 황제는 항상 동종, 그러니까 시족이 같고 동종, 조상이 같은 그러한 혈연 관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뭐 둘이 소존의 아들이고 형제가 아니라 소존 시족에서 갈려나 나왔던 이런 혈연 관계에 하는 종족이지 않을까라는 견해가 대부분 많습니다. 황제에 대해서는 사기 오제본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황제 헌원부터 순까지의 그 왕조 사이에 그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대가 당연히 황제가 되는 거죠. 중국에서의 대표적인 그 제왕은 황제부터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사기의 오제 본기라는 것은 그 소매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기는 역사를 추구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역사를 추구했기 때문에 사망에 대해서는 본기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마천은 사망은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제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오제는 실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말하고 있는 황제 헌원에서 순까지의 역대 왕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황제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황제가 1대로서 헌원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2대는 전욱이 됩니다. 3대는 제곡이 되고 4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거는 왕의 이름이죠. 황제의 이름이죠. 4대는 요입니다. 그러니까 4대가 요고 5대가 순입니다. 사기 오제본기에 보이는 황제로부터 5대인 순임금까지는 이런 식의 직계로는 아니지만 거의 형제 관계로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 오제본기에 보이는 황제부터 순에 이르는 계보를 거꾸로 이제 뒤로 넘어가면은 뒤에서 이제 순부터 이제 따져 보면은 그 직계를 계속하면은 순임금이 중하입니다. 이름이 순의 이름이 그러니까 순부터 시작해서 그 순의 아버지가 고수라고 불려집니다. 고수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고수에 일하는 유명하니까 순과 고수에 일하는 유명하니까 요순 선양과 관계에 대해서 아마 했으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고수의 아버지가 교우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세 번째. 그다음에 교우의 아버지는 구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구망의 아버지는 경강이고 경강의 아버지가 궁선. 궁선의 아버지는 전욱입니다. 전욱제라 그러죠. 전욱의 아버지는 황제 헌원의 둘째 아들인 창희입니다. 그래서 중하라고 불리우는 순부터 황제 헌원까지 하면은 1대부터 시작해서 9대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이 황제의 9대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는 그럼 요는 몇 대 손인가? 요는 황제의 4대 손입니다. 근데 수는 황제의 8대 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 수는 유명한 게 바로 요가 순한테 자신의 자리를 선양하였죠. 근데 여기 이 오제 본기에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의해서 그것을 보는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 요순과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전설을 보고 있다면 이건 오제 봉기에 났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이 계보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봤듯이 요와 순이 따지고 보면은 황제의 후손이 되는 거죠. 9대손 되고 4대손이 되니까. 그 외에도 하상주 3대 제왕이 이 오제 봉기에 따르면 모두 그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어 진어라는 데 보면은 황제 자손 25명 중에 황제 자손이 25명으로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데 14명이 성씨를 가졌다고 합니다. 성씨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개의 성씨로 나뉘어졌다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황제의 성이 희씨입니다. 희가 대표적인 성이고 그다음에 유, 기, 그 다른 그 문자인 기, 등, 잠, 임, 순, 희, 길, 현, 의입니다. 여기 보듯이 어떤 경우에는 다른 성과 더불어 갈라질 때 성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는 어느 성에서 나왔다 할 때 꼭 하나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거는 문헌상의 기록이 각자 달랐기 때문에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도 사실은 성씨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희씨하고 기씨하고 임씨와 길씨 이 사성이 비교적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기씨의 후손으로 되는 것은 요임금이 나왔고 그다음에 희씨는 그 주대 대표적인 성이 희씨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에서 나온 희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하은주의 주나라의 희씨로 갔기 때문에 서주의 왕족들은 대부분 희씨입니다. 왕족들은 그러니까 동성이죠. 이성이 아닌 동성은 당연히 다 희성입니다. 이렇게 그 황제로부터 순후에 이르까지 모두 같은 성에서 나왔지만 나라 이름을 달리해서 각자의 덕을 밝히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황제 자손이 지금까지 나온 것 한 330개 성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황제성은 유달리 이렇게 많을까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산동 지방에 가면 중국에서 공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다 자신을 공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공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할 때는 공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황제라는 자신의 그 선조의 대표적인 인물 때문에 이 황제 밑에 들어가고자 그들의 후손이 되고자 해서 많은 여러 사람들이 이 성을 황제 계통에다가 끌어들여서 지금 가장 많은 성이 될 것입니다. 330개 성으로까지 분파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사망오제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복희씨, 신농씨, 그다음에 황제 요순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성을 갖고 어떠한 영광관계를 가졌는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사망오제와 이러한 성을 가진 사망오제와 동의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우리 민족과 연결되는 그 동의와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봤듯이 사망오제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거의 동이 문화의 창조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복희는 8개를 지었고요. 그 다음에 신농도 농업에 대해서 중시했고 도끼는 그래서 동이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고 가장 먼저 나온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역대 제왕록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태호 복희씨는 고대 동이족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동이족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태호 복희씨는 당시 그 배달국 옷에 태호의 한흥의 아들로서 태극 8개를 그려서 인류 문명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태백일사 태호 복희씨에 보면은 태호의 한흥의 아들은 12이었는데 막내는 태호의 신입 태호 복희다라고 나오고 여기서 그가 인류의 문명의 시조가 되었다는 것은 그 동북아의 어떤 문화에 있어서 가장 먼저 문화를 개창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농에 대해서 보면은 아까 좀 언급했지만 신농은 소전의 아들이고
소조는 소와 함께 모두 고시씨의 반계 자손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시씨라는 인물은 굉장히 우리 동이족의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신농의 아버지 소조는 배달국인 고시씨의 반계 지류로서 고시씨는 배달국에서 대대로 농사를 관장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신농의 아버지인 소전이 고시씨의 후손이라면 반계주류라면 결국 신농 또한 고시씨의 집안이 되고 고시씨의 후손이 되고 또 이것은 아마 농사를 관장하는 것과 관련돼서 나중에 문헌상에서 나온 배경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시씨의 후손인 신농이 농업을 관장하는 농업의 신이 되었다는 것과 연관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환단고기에 의하면 고시씨의 반계주의자 웅정의 갈래인 소전이라는 사람이 강소로 진출하였는데 나중에 이 사람은 열산 호북성으로 이주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농 씨의 혈통은 뿌리는 배달국에 두고 강수에 두고 어떤 동북아 지역의 직계 조상이 된다라고 동이족의 직계 조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했듯이 이렇게 사망오제의 대표적인 인물인 복희와 신농은 배달국의 문명을 발전시킨 인물로 아까 신농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치우와 더불어 배달국의 위대한 영웅으로 숭상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제 헌원과 동이와의 관계를 보면은 중국인들은 황제 헌원을 시조로 여기고 있죠. 그렇지만 황제 헌원은 공손 씨의 후손입니다. 사기에는 헌원의 호를 유웅씨라고 했습니다. 유웅씨라는 것은 환웅께서 배달을 건국할 때 통합 흡수된 웅족 계열로서 동방 문화를 개척한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원의 혈통은 신농과 더불어 동이의 웅족 계열과 배달국과 또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전이 인명이든 시종명이든 아까 말했듯이 실제로 소전의 아들이 신농과 황제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문헌에는 나와 있지만 그것이 인명이든지 시종명이든지 간에 소전이라는 자체가 황제와 신농의 연결관계, 선조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황제와 신농과는 8대 500여 년의 간격이 있으나 다 소전의 후손으로서 모두 동방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와 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오제에서 복희와 신농이 사망을 대표하는 인물로 주로 거론되는 데 비해서 요수는 사망오제 중 오제를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하곤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같이 사마천의 사기 오제본기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황제 헌원에서 요와 순까지 일정한 혈연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임금은 황제 헌원의 첫째 아들인 현호의 손자인 제곡의 후손이 되고 순임금은 황제 헌원의 이번에 둘째 아들인 창이라는 사람의 아들의 전욱제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송대 태평환욱이라는 문헌에 보면은 요를 북적지인이라고 표현했고 맹자에서는 수는 동이지인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맹자 이루하장에서 보면은 순의 활동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는데요. 수는 제풍에서 태어나서 부하로 옮겼다가 명조에서 죽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동이지인이다라고 하면서 순이 동이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동이족의 시조라고 보는 복희 신농뿐만 아니라 중국 한족의 시조라고 여기는 황제와 그의 후손들도 동이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오제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인물들인 복희, 신농, 황제, 요순 등은 중국의 시조로 추존되며
그 신화 속에서 등장하곤 하지만 사실은 동이 문화의 주인공으로 동방 배달족의 위대한 성인이었습니다. 중국 성씨의 기원은 동이족에서 나왔고, 왜냐하면 사망오제가 동이족과 연결되니까 동방의 사상과 문화를 일군 핵심 인물들인 이 사망오제가 거의 동이족과 연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방의 문화는 동이족의 주류에서 전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중국의 성씨의 기원과 사망오제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